네, 오늘은 경매란 무엇인가? 자, 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란 무엇인가? 자, 내용 보시면요. 법률에 의해, 자, 법률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를 경매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 집행이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에 대한 법적인 개념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잘 섞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풀어서 보면은요. 자, 경매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그냥 돈을 빌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 그렇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다면, 자, 무슨 법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강제로 경쟁매매시킨다. 자, 우리 경쟁매매가 어떤 의미죠? 이게 경매죠. 자, 경매시켜서, 자, 매각대금. 자, 경매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할 거 아닙니까? 자, 이 돈을 누구한테? 채권자가 누구죠? 돈을 받을 사람들. 그렇죠?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 사실 요거를 우리 또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경매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돈을 못 갚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있으면서 돈을 안 갚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강제로 어떻게 해요? 경쟁 매매해서 돈을 채권자한테 갚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매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채무자가 경매를 막지 못하는 이유. 경매로 분명히 부동산이 싸게 날아갈 게 뻔한데 왜 이걸 못 막을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채무. 자, 우리가 빚진 거죠. 대출, 기타, 압류, 가압류. 이런 채무가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가치죠. 이 가격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자, 가령 부동산이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걸려있는 등기부상의 채무가 10억이다. 자, 이거는 채무가 부동산의 가격보다 더 크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팔 수가 있을까요? 팔 수가 없겠죠. 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 채무 10억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10억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그냥 소위 말해서 날려버린다. 만세 부른다. 포기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매가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낙찰된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냐? 네, 아닐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매가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낙찰된다. 자, 이게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매로 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일단 간략히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기초적인 용어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는 누구냐? 돈을 빌려준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돈 빌려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큰 틀에서는 돈을 받을 사람, 그렇죠? 나 돈 받을 게 있다. 이런 분들은 누구다? 채권자다. 자, 이 채권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받을 돈을 다 못 받는다. 큰일 나겠죠.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채권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힘, 안간힘을 쓰는 법, 이게 어떤 법이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채무자 나왔어요. 채무자는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돈을 빌린 사람. 자, 큰 틀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죠. 좋습니다. 자, 이 채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 이 채권을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 돈을 못 갚아요. 예,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일부 남은 재산이라도 있겠죠. 요거라도 마저 경매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예, 그런 개념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는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매에서는 거의 이제 거의 파산하는 수준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입니다. 다음 압류라는 이야기 나와서 여러분 압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예, 살면서. 자, 그 압류가 과연 어떤 뜻이냐? 여기서 제가 실무적인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압류라는 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자, 흐름을 압박한다 이 얘기인데요. 자, 그럼 어떤 흐름을 압박하냐? 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어떤 효력이 있다고 표현했죠?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다. 자, 이 처분에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매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근저당 설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기타 예, 임대차 등 여러 가지 예, 이런 처분들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처분이 제한된다. 예, 이 얘기는 일단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예, 자, 요 얘기를 한번 정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대적이다. 예, 상대적이다. 자,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을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부동산은 예, 어떤 게 가능하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어떤 부동산에 압류가 많이 잡혀 있어도요, 예, 소유권 이전에 올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통상 부동산 강제 경매가 진행되면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하물며 낙찰이 되어버린 사건조차도 예,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낙찰된 물건도 예, 일반 매매로 매수한 다음에 이 경매를 끈다 그러죠. 소위 이 경매를 막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시켜요. 예, 그래서 예, 수익을 취하는 예,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압류는 처분 제한의 효력이 분명히 있죠. 네, 부동산에 예, 압류가 잔뜩 잡혀 있으면 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이 압류의 효력이 매수자한테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예,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얼마든지 소유권 등기 이전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 법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이해관계잖아요. 그죠? 이 관련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누가 관여되냐? 첫 번째, 아까 공부한 채권자가 있겠죠. 그리고 채무자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경매 업무를 대행하는 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앞으로 될 사람들이죠. 누구죠? 낙찰자. 낙찰 받아야죠. 낙찰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자가 전부입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거의 뭐 이 사자 관계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이 경매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게 법원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하는 법원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법원은 이 경매 업무를 진행해 주는데 돈을 받고 합니다. 돈을 받고요. 경매 비용을 받고 합니다. 절대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채권자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이 법원은요 막말로 누구 편도 아니에요. 채권자 편도 아니고 채무자 편도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 업무만 대행하는 기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재판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우리 자산관리공사처럼 자산관리공사는 공매 업무를 대행하죠. 네, 그렇듯이 법원은 경매 업무만 대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법원하고 많이 다르다. 우리 경매법정 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낙찰자들이 고객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 왜요? 우리가 가장 비싸게 낙찰 받아줘야 이 법원의 경매 업무가 정리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법원은 오로지 경매 업무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하고 무서운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부동산 경매의 모법이 무슨 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사집행법이다. 네, 경매 절차에 관한 거, 강제 집행에 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다 무슨 법에 있다? 민사집행법에 있다. 자, 그래서 아마 경매 절차의 대부분은 다 민사집행법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적용 여지만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일시에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 경매 사건이나 하더라도 한 가지 법만 딱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경매 업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광범위하게 이 절차적인 것, 특히 법원의 업무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민사집행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경매 용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는 한물 같다. 자, 투자 수익이 줄어든 만큼 쉬워진 경매. 네, 이 경매가 한물 같다는 얘기가요. 저는 20년 전에도 들었어요. 제가 이 일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봤더니 아마 예전보다 수익이 좀 줄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투자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다. 망한 사람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과거에 또 우리 연배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지금은 거의 이런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그렇게 마음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득이 이사를 가거나 명도라 그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분들이 옛날같이 싸우고 그렇게 힘들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매가 쉬워졌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물건 찾기가 쉬워졌다. 자, 이건 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20년 전 일을 새삼 떠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과거에는 임차인이나 이 채무자들이 낙찰자를 엄청나게 괴롭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민사집행법이 잘 개정이 되어서 더 이상 잔머리 쓴다거나 낙찰자를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못된 짓들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두 번째는 우리 시대 자체가 변한 것 같아요. 모두가 부동산에 관한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죠. 다음에 옛날같이 이렇게 험악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경매 물건 찾기가 쉬워졌다 그랬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웬만한 경매 물건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죠. 네. 물건 찾기가 너무 쉽고 이미 어느 정도 조사도 된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물건 조사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물건 조사가 대표적인 게 현장 가서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미 인터넷상으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서류 하나 떼는 것도 다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포털 사이트 플러스 우리가 프롭테크라고 그러는데요.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하는 이런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거의 거의 80% 이상의 내용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류도 발급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류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다 스캔되어 있고 이미 잘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류 띄기도 너무 쉬워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건 조사가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대출이 쉽다. 경매 대출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모두가 같은 기관 같지만 같은 간판다른 과연 K은행이다 하더라도 이 지점과 저 지점이 상황이 달라요. 여기선 대출이 될 수 있고 여기선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경매 대출은요 모든 은행이 다루는 건 아니고 경매 대출을 다루는 은행들이 거의 따로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은행들이 서로 이제 연합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한 개 받게 되면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우리 대출 상담사 분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출 중개법인 법무사 이런 분들이 같이 관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경매 대출 상품을 찾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매 대출은 일반 대출, 일반 담보 대출보다 대출이 쉽다. 대출이 쉽다. 그다음에 대출도 더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투명한 경매 절차. 자, 그러면 과거에는 법원이 안 투명했냐? 현재보다는 투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투명한 게 어떤 것이냐? 자, 외부에서 그 내부를 바라볼 수 있다면 투명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 하는 일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다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어떤 식으로 좀 투명해졌냐? 자, 우리가 차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법원이 받은 물건, 우리가 접수라고 표현하고요. 법원이 이해관계자한테 보낸 문건, 이거를 우리가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 법원에 드나든 문건의 제목, 날짜, 그다음에 그 접수자, 이해관계자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가 투명하냐? 굉장히 중요한 소리죠. 자, 법원에 어떤 서류가 접수되는지, 법원에서 어떤 서류들을 보냈는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굉장히 투명해진 거예요. 어떤 이상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도 실무 보면서 법원에다가 어떤 서류들을 접수하면 어떨 때는 즉시, 어떨 때는 1시간 있다가 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가 접수한 문건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적사항 같은 걸 이렇게 동그라미로 좀 지우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서류가 드나들었는지 이거를 다 공개를 해요. 이건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대 자체가 좀 많이 투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같이 봅니다. 자, 이래서 경매하기가 쉬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 경매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참여자에게만 나눠지는 파이다. 자, 우리가 경매가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두가 경매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죠. 여전히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경매를 낙찰 받아보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더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만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경매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자, 우리가 불편한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통상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물건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찾는 것부터 이거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공유중개사나 이런 분들의 뭐랄까요? 제한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살 것이냐. 자, 이런 고민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게 시작이 다 내 스스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혹시나 하는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은 제가 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차수에. 자, 권리 분석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로 낙찰 받으면 혹시나 내가 인수할 내용이 있나 없나 이거를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99%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깨끗한 부동산, 인수할 게 없는 부동산을 원하시겠죠. 근데 경매는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나 그 밖에 특수물건 관련된 어떤 우리가 그 인수해야 될 권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하면 우리가 큰 비용적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은 어렵다기보다는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반 시장, 그러니까 일반 뭐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권리 분석에 관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권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물건들이 우리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지겠죠. 대체로 이런 문제가 있을 만한 물건 혹은 문제가 있는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진행된다? 경매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은 어렵다기보다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다음 세 번째, 물건 조사를 하여야 한다.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 매매할 때도 중개업소 통해서 가서 물건을 보지만 설명을 듣는 것과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 거 차이가 있죠. 일단 경매로 낙찰 받으실 때요. 현장 조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그 주택이라면 그 내부까지 보고 입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과거에는 좀 보기도 했는데 요즘 뭐 안에 보지 않고 입찰한다. 물론 그 안에 뭐 내부가 크게 망가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불편하죠. 좀 자세히 보고 싶고 한데 자, 우리 백화점처럼 깨끗하게 정리돼서 진열된 물건이 아니다. 그렇죠? 내부도 볼 수 없다. 그다음에 이 물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오로지 나 혼자 파악해야 한다. 이 물건에 대한 설명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이 서야 돼요. 자, 자금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인데 자, 우리 일반 부동산 살 때도 당연히 자금이 준비되어야죠. 경매만 자금 필요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조금 뭐랄까 미리 계획적으로 움직이죠. 언제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 언제 이사 가고 이런 계획들이 쓰는데 우리 경매는 조금 급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일 모레 입찰해요. 오늘 봤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지역, 내 연고에 있는 지역이고 이 부동산이 시세, 그다음에 이 부동산에 어떤 하자가 있나 없나 이 내용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신만 있다면 내일 모레 입찰을 하더라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붙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잘 아는 부동산이다. 싸게 살 자신이 있다. 다 되어 있는데 어때요? 입찰을 하려면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죠.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갑자기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금이라는 건 최소한의 입찰 보증금 플러스 나머지 잔금치를 전체적인 계획과 관련된 이 자금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요 자금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찰 보증금은 바로 뽑아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통장에서 바로 출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요게 준비가 안 돼서 원하는 물건, 좋은 물건이 나타났는데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낙찰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총알 장전해 놓듯이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명도의 단계가 있다. 자, 이 명도는요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자 건물의 점유권을 변경하는 것이다. 결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나오고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낙찰을 받으면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누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죠. 내보내야 내가 사용을 하든가 임대차를 놓든가 팔든가. 이분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특히 어떤 분들 소유자, 채무자죠. 채무자는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빚이 부동산 가격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망한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법적인 게 잘 안 통합니다. 네. 빚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게 안 나가려고 하죠. 공짜로 그냥 살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협상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단계들이 경매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 초보분들한테는 특히나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뭐 어려운 분을 우리가 만나서 언제 이사 나가시겠습니까? 하는 협상하는 자체가 굉장히 또 부담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는 다 뭐예요? 경매의 불편함이겠죠. 불편합니다, 경매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매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낙찰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불편을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특수물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수물건. 이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추가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많이 불편할수록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위험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경매 초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권리 분석과 명도다. 뭐 수긍하시나요? 그렇죠. 자, 권리 분석 잘못해갖고 우리가 크게 뭔가 인수해가지고 돈을 오히려 날릴까봐 걱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낙찰받은 이후에도 이분들이 점유하고분이 안 나가가지고 뭐 1년씩 속을 새길까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텐데, 자, 우리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받고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권리분석과 명도는 생각보다 수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공부하시고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이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럼 선수들 전문가들은 어떤 게 어렵냐? 저희는 2등 할까 봐 겁나요. 낙찰을 1등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경매로 싸게 샀으면 낙찰을 싸게 받았으면 최종적으로 수익을 남기고 팔아야죠. 자, 우리는 그래서 매각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같은 경매 사건을 보고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앞으로 저랑 잘 정리하셔서 권리 분석이나 명도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준비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